오랜만에 제가 클래식 무기고에서 에어리어 88 특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군에게 애증의 전투기인 F5를, 이 F5를 만드는 회사가 노스롭이라는 회사인데 N156 계획을 초음속 제트 훈련기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1959년에 첫 비행에 성공을 하죠. 한편 노스롭사는요, 해외 수출용 전투기로 N156F 계획을, 그리고 1962년 미 국방성은 N156F를 선정하게 됩니다. 곧바로 YF-5A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제식 명칭인 F-5A로 명명되어지죠. 이른바 프리덤 파이터, 자유의 투사가 탄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곧바로 미 공군의 실전 평가가 이어집니다. 베트남전 전 기간 동안 사용된 제트 전투기로선 유일한 존재였어요. 전반적으로 베트남에서의 F-5A의 운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미 공군의 전송 공격기로 A-7A의 이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시 타이거 부대의 잔존 11대는 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베트남 현지에 나와서 본격적인 실전을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6년부터는요, 남베트남 공군에 대한 F-5의 공유가 결정되죠. 부대 규모는 F-5A 17대하고요, B형이 2대였습니다. F-5의 세력은요, 이후에도 계속 증강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후기에는요, E형도 남베트남에 공유가 되죠. 하지만 북베트남의 방공망에 번번이 걸려서 아주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남베트남 패망이 임박한 1975년 4월 8일에는 반란을 일으킨 파일럿이 조종하는 F-5 한 대가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을 폭격한 뒤 북베트남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무렵 남베트남에 남아있던 F-5는 109대였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늘어났죠, 초기에 비해서. 그리고 이 가운데 무려 93대가 가동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이미 남베트남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1975년 4월 28일 남베트남 탄손유투 공항을 폭격하는 북베트남 A-37 세대를 요격하기 위해서 F-5가 출격을 했는데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어요. 원래 이 A-37도 미군 거였거든요. 이게 북베트남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북베트남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었다. 그리고 남베트남 최후의 날인 4월 29일에는요, 이른 아침부터 다수의 F-5가 탄손유투 공항의 활주로에 폭탄과 보조 탱크를 투하하고 캄보디아를 넘어서 태국 남부의 우타파오 기지로 도주합니다. 이 우타파오로 도망한 F-5는 27대였어요. A형이 4대, B형이 1대, 그리고 나머지는 E형이었습니다. 거의 모두 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2명씩 무조건 탔대요. 단적이에도. 도망가려고. 그리고 이들 27대는 우타파오와 인접한 태국의 사타입 항에서 미국 항공모함 미드웨이에 탑재되어서 괌으로 수송됐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어그레서 부대의 사용기체가 되죠. 그렇다면 베트남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1975년 베트남 패망 이후에요, F-5 전투기는 E형을 중심으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79년부터 89년까지 태국 공군은 국경선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군의 국경 침범을 막기 위해 수차례 걸쳐 지상 공격에 이 F-5E를 동원했죠. 또한 베트남군의 국경 지역의 점령을 견제하기 위해 근접 폭격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 대의 태국 공군 소속 F-5E가 SA-7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되기도 했죠. 이 SA-7이 맨패드거든요. 사람이 짊어지고 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격추된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중반 중남미의 온두라스 공군은요, F-5E 전투기를 동원해서 반정부 게릴라 거점을 폭격해서 일정 목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로코 공군은요, 서부 사하라의 폴리사리오 게릴라를 제압하기 위해서요, F-5A, 그 다음에 F-5E, F 전투기를 수시로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공격 임무 수행 중 폴리사리오 게릴라의 SA-6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된 그런 경우도 있었죠. 또한 이란 이라크전에서는요, 이라크 공군의 수호이 22 전폭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 공군 소속 F-5E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요, 여러 차례 전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80년대 중반 이후 F-5 전투기의 실전 투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 때면 이미 F5는 이미 뭐 용도 폐기 상태였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F5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잖아요. 네, 이 한국공군에서 F5는요 일선 전투기로 아직까지 아주 징글징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F5 전투기는 한국공군이 최초로 보유한 초음속 전투기예요. 그리고 이후 도입된 F4 팬텀 전투기와 함께 한국공군 최초로 하이로 믹스 개념으로 운영됐죠. 이 1960년대 접어들면서요 마하 2 이상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사실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소련의 적극적인 군사 원조하에 북한이 미그 21을 실전 배치했죠. 하지만 이때까지 한국공군은요 제1세대 제트 전투기인 F-86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T-33A나 뭐 RF-86과 같은 미 공군의 퇴역 기체를 찔끔찔끔 얻어다 썼었어요. 그래서 남북한 공군력의 격차가 더욱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F-86F로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미그 19하고 미그 21에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은 미 공군한테 F4를 도입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런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이나 이스라엘, 일본과 같은 그런 수평적 관계의 동맹국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직적 관계의 동맹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표면상 이유는 뭐였냐? 최신의 전투기의 운용 및 유지 능력이 너네는 없다! 이거였어요. 근데 뭐 표면적이긴 하지만 조금 좀 그렇긴 한데. 하지만요, 한국 정부의 집요한 요구와 북한 공군력이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는 상황을 미국도 좌시할 수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덜 친한 우방을 위한 보급형 초음속 전투기로 평가되는 F-5A 20대를 1965년 4월 30일 한국 공군에 인도합니다. 이 F-5A는요, 1969년 한국 공군의 F-4D가 도입되기 전까지 명실상부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F5를 들어오면서 에피소드가 많이 있다고요? 네, 이 F-5A는요, 우리나라에서 도입 초기에 전투기를 한번 만지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줄을 서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자형도 들어왔거든요. 복자형 F-5B도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복자형은 조종사 훈련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조종사 훈련을 위한 비행 횟수보다 높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동승 시범 비행 횟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 F5 시리즈의 인기가 엄청났었어요. 특히 경량급 기체를 바탕으로 한 경쾌한 기동성 그리고 초음속 비행 성능은요 F-86에 익숙해 있던 한국 공군으로서는 일찍이 경험한 예가 없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금방 뽀록이 나죠. 이 공군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F-5A도 실전 배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게 일단은 미 공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전투기가 아니에요. 이게 훈련기 쓰고 이제 공유하는 전투기였기 때문에 유사시 미군의 군사 원조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모든 군수 지원을 전적으로 미국한테 의존해왔던 우리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였어요. 또 하나 F-5A 같은 경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레이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이게 경량급의 전투기다 보니까 고공에서 조종성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리고 최고 속도가 마하 1.34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던 미그 21보다는 이게 한 단계 아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사실 공군 내부에서는요 미그 21은 고사하고 미그 19조차 대적하기 힘들다 이런 비평이 막 쏟아졌었습니다. 또 하나 겨울철에요 온도차에 의한 항공기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균열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F-5A는요 F-4의 도입 전까지 공군 전력의 공백을 메운 과도기적 기체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일부 기체는 고등훈련기로 전환되죠. 그리고요 1980년대 주력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진짜 우리 공군의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흑역사 어떤 건가요? 네, 1969년 베트남전 파병을 대가로 16대 F-4D 팬텀이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하지만
주력으로 운영되기엔 그 보유도 수가 너무나도 부족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F4 18대를 더 인수하게 됐죠. 그런데요, 여전히 숫자상으로는 F5 시리즈가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F5 계열의 전투기를 운영하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이미 F5EF를 2선급 전투기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퇴역시켰죠. 그리고 그 대체로 뭘 들여왔냐? F16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웬만한 나라 공군의 트렌드가 이거였거든요. F16으로의 교체. 그래서 한국 공군 역시요, F4를 주력 전투기로 하여 전력을 강화시키고 1980년대 초에는 최신의 F16 전투기를 국내 면허 생산해서 공군력을 정예화시킨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원대한 계획이요, 제12대 공군 참모총장인 옥만호 장군이 퇴역하고 1974년 8월 1일 주영복 장군이 제13대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공군 전력 증강 계획은 갑자기 180도 급선회를 합니다. 이 주영복 장군의 취임 직후인 1974년 11월 11일 계획에도 없던 F5EF 30대가 바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요, 1975년에는 F5EF 110대와 F5AB 22대를 일시에 발주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미 이제 석양이 져가는 전투기를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차라리 이거 숫자만큼 팬텀을 들여오든지. 아무튼요, 이후 주영복 장군이 79년 4월 18일 퇴임하기 전까지 F5 시리즈는 총 146대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F4의 전력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이로 말미암아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은요, 10년 정도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때 이후로 전투기를 선호하는 각각의 조종사들 사이에 일종의 파벌이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 참모총장의 취향에 따라 혹은 참모총장의 교체마다 공군의 주력 규정이 변화하고 전력 증강 정책이 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꽂히게 되죠.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 제2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이던 율곡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율곡 사업은요, 자주국방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항공산업을 적극 진흥하고 기술 발전 단계를 각각 설정해서 각종 국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서 이를 통한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과 중흥을 계획하는 그런 굉장히 원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최신의 F-16 전투기를 국내 면허 생산해서 한국 공군의 공군력을 정예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핵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요, 당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의 해외 판촉 마케팅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시아에서 항공기를 면허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지닌 국가는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F-15J의 국내 면허 생산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만은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광고로 인해서 F-16의 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 다이나믹스사는 미국 정부와 관리들에 대한 로비 활동을 벌일 정도로 한국 내 F-16 조립 공장 건설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여기에 미국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투사에서 생산이 종료될 예정인 A7 공격기의 생산 라인을 한국에 판매해서 항공기 생산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이전해주면서 로열티만 받겠다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나라 공군은, 한국 공군은 어부지리로 전용 공격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요, 12.6 사건 이후에 권력의 공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12 이후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면서 이러한 계획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1979년 12월 14일 F5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주영복 장군이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F-16 국내 면허 생산은 갑자기
F5EF 국내 면허 생산으로 급변하게 되죠. 각고의 노력 끝에 겨우 마련된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의 기틀이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제공호의 국내 면허 생산에 대해서 이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이런 언급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미 대만에서는 F5의 자국 내 생산이 거의 종료 단계에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IDF 경국 전투기의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일본은 한 발 더 나가서요. F4EJ하고 F15J를 자국 내 면허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축적된 국내 기술을 총망라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 FSX를 준비하고 있던 상태예요.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F2 전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러고 있었다고, 우리 라이벌들은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이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결국 1982년 9월에 제1호기가 출고되고 총 68대가 생산된 제공호는요, 알고 보면 허울 좋은 가짜 국산 항공기였습니다. 이게 제공호 나올 때 그 국산 항공기라고 선전 어마어마하게 했었거든요. 특히 초기 30대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세미 녹다운 방식이에요. 이미 완성된 부품을 나사로 결합만 시키면 되는 그런 조립 과정만 거치면 되는 그런 항공기였단 말이지, 초기 30대는. 이 과정에서 국산 부품은 단 한 개도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의 노스롭사는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아닌 값싼 대만제 부품을 상당수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38대의 제공호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된 국민의 혈세는요, 항공기 제작에만 210억 원이 들어갔고요. 기술 지원 및 교육 비용에는 2,8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완제기 직도입보다 30% 정도 고가였어요. 게다가 이미 세계적으로 F5나 F4 전투기의 후계기로 F16 전투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5의 추가적인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공호를 대한항공이 생산했는데 해외 수요라도 있으면 수출이라도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못하고 그냥 국내 38대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대한항공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한마디로 비리죠. 그러니까 로비하고 접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이 한국에서의 로비와 접대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안 노스롭사가요, 다시 한번 F5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죠. F5G, 즉 F20. F16보다 훨씬 좋은 비행기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F20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이름 붙였는데 이거를 한국에 판매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로비하고 접대를 가지고. 근데 연이은 항공기 추락 사고하고 노스롭 스캔들이 여기서 또 터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계획이 결국 좌절이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F16이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될 수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F5는 보조적인 전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야 제 위치를 갖고요. 근데 보조 전력을 언제까지 써먹을 거야? 주구장창 써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파일럿 잡아먹는 전투기라는 오명이 붙게 되죠. 한 가지 재밌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주영복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요, 국방부 장관이 율곡계획의 총책임자가 돼요. 그러면서 율곡계획의 사실상 핵심 부서였던 경제 2수석 비서실이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요. 해외 무기 구매 시 오포상을 통하면 안 된다는 조항과 교섭 전 커미션 방지를 위한 상호 각서의 교환 조건 역시 병기 조달 방침에서 삭제가 돼요. 이 항목이. 커미션 방지 항목이 왜 삭제가 돼? 여러분들, 한마디로 뭡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에요. 덕분에 우리 공군 전력 증강이 한동안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나라 F5 얘기에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이 F5 전투기는요, 그야말로 덜 친한 동맹국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뿌려진 전투기입니다. 무려 17개국에서 애용이 됐죠. 그래서 시리즈를 다 합치면 2,000개가 넘게 생산된 나름 베스트셀러예요. 하지만요, 그만큼 한계도 명확했던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꽃단장을 해도 F5는 F5임을 깨닫게 해준 그런 전투기기도 하죠.
나름 우리나라 공군 발전에 기여를 했어요. 기여를 했지만 각종 비리와 부당함으로 우리 공군을 애먹였던 그런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무려 10기가 사고로 추락하면서 아까운 우리 파일럿의 희생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낡았다는 표현조차 부끄러운 그런 전투기죠. 아직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3년 4월 21일 현재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전투기를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합니다. 원래 이거 F5 영상 만들 때 에어리어 88만 생각하고 영상 만들었는데 이 현실은 내가